를 가지고 서현석 교수님, 아니, 네, 서현수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그 프랑스 시민교육에 대해서 그간의 어떤 경험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표를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전 정권이었죠. 그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를 위해서 이제 여러 새로운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시작했을 때 이제 그때 연구팀에 합류를 해서 이론적인 연구,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분석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현장 연구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오늘 저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갖게 된 문제의식과 그다음에 프랑스인들의 어떤 시민성의 현재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또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더 실제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깊이 하신 분들이라 이제 그 다음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오프라인을 중심 너무 온라인을 여기 오프라인. 감사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네요. 그러네요. 선생님이 넘기셔야 되네요. 네. 큰일 났네. 다음 그런 차원이 아닌데 애니메이션을 다 넣어놨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프랑스 시민교육의 역사와 전망이고요. 자, 먼저 이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프랑스 시민교육의 역사와 전망인데 짤막한 영상 한 편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원래 주무로 할 때 소리가 안 나. 원래도 소리가 그러면서 회의 들어갔어? 설치 안 돼. 많이 바뀌었네요. 아니 거기 로그인해야 들어가는 데가 있어. 아니 설치돼야 돼요. 설치가 그냥 들어가지는데 설치 안 해도. 이거는 지금 다른 분. Everybody calls them cowards for murdering helpless passengers and causing the death of thousands of innocent lives. What would you call them? Hey, It's the truth. the cowards do not knowingly sacrifice themselves for a greater cause. I don't agree at all. Does anybody if y'all know somebody, You may not agree with their cause, I understand why she's up there right now. Exactly. That's what but I do not believe that their actions were either cowardly or irrational. you know you don't want to hear this shit, Miss B. Like, for real. She's talking. I feel that like the oppressed Palestinian people or the Iraqi citizens under occupation in their own homeland, that they found themselves without a voice. Hey, and that the only way for them to be heard was to scream with the might of tons of steel and thunderous jet engines behind them upon impact. Okay. Their voices were heard. You may not like what they had to say or how they got their message across, but for the first time, we heard it. We gotta listen to this shit. What we heard was a cry for justice. Okay. Yes, thank you. Miss B, thank you. Hey, Miss B, can I do my report? I am not sure that that was the point of the assignment, Taslima, but yes, it was certainly thought-provoking. Bullshit. You can sit down there. Probably just heard it before. Thank you. Fucking traitor. Crybaby. Why don't you get the fuck out of our country and go back to camel hump in Saudi Arabia, where the fuck you camel humpers live? Ryan, I know you're upset, but I'm not going to condone an outburst like that. Yo, what's your name? Taslima bin Laden? No, I stop
one question, Miss B. Did you frisk her? What if the bitch be strapped with dynamite or TNT or something? She going to get a grenade. Yo, take this all out. Boom! 네,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어요? 네, 조금 소리랑 뭐 문제가 있긴 했지만 2014년도에 이제 개봉한 웨인 크래머의 크로싱 오버라고 하는 진짜 전형적인 헐리우드 상업 영화에 등장하는 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한 그 5가족들의 거기 핵심을 차지하는 한 가정의 한국, 그쵸?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히잡을 쓴 여학생 이름이 타즐리마인데요. 딱 봐도 이 교실 전체에서 소수자죠. 이제 무슬림이고,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의 한 그냥 퍼블릭 하이스쿨이죠. 그냥 공립 고등학교에서 글쓰기, 작문을 해온 다음에 그걸 발표하는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크로싱 오버, 크로싱 오버, 영화 제목은 크로싱 오버고요. 자,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만약 내가 지금 저 상황에 저 교실의 교사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자 학생이 뭘 발표? 요지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9.11 테러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제 9.11 테러에 대해서 이게 방법은 잘못됐지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얘기했을 때 들었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냐. 이제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교실은 난리가 난 거죠. 예. 새로 옹호하는 거냐?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히잡을 썼다. 그다음에 동일한 종교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뭐 수색은 했냐, 아버지가 빈라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완전히 중단이 되죠. 예, 네네. 많은 시위들이 일어나는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좀더 지자적으로 좀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그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소수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명락을 이슬람 혐오까지 갔다고 하죠. 그렇죠. 테러에 대한 얘기로부터 넘어가서 저가 담임이면 일단 그 학생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게 건강한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흥분한 학생들을 먼저 뭐 토론의 규칙부터 먼저 이렇게 네네. 푸고 시작을 시켰습니다. 그쵸. 저희는 2001년 9.11 났을 때 여기 윤봉수 쌤하고 저 같은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정치평론 수업에서 경론이 벌어졌거든요. 이 9.11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은 되게 진보적이니까 이게 구조적 이유를 봐야지 미국이 그동안 너무 친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까지 봤네요, 그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구조적 원인을 지금 배경에 있지 않냐 하는데 저희 교수님은 상당히 보수적이셔서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셨던 기억이 나요. 교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셔서 저희가 그런데도 이제 우리 대학원생이니까 밤늦게까지 출장 교류에서 계속 토론 이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격앙되어 있던 상황이라 정말 어려운 수업이 아니었겠나 싶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나의 상황으로 던져놓고 가정을 해서 내가 만약 교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과 실제 저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 처한 교사라면 굉장히 또 이제 달라지겠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제가 이 영상을 가져온 이유는 사실은 이제 우연히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요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연관되는 그 강의 주제가 있을 때 제가 사범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을 때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이 교실의 교사라면 저 상황의 교사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 줌으로 할 때는 이 영상 같은 걸 잘 쓰지 않게 되긴 했는데 항상 이렇게 나뉘었어요. 굉장히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수업을 책임지고 끝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와 그다음에 아직도 그 학생들 너무나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있었잖아요. 아직도 그 상처가 굉장히 큰데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지금 학교고 그다음에 토론 수업이고 장문 글쓰기와 토론 수업이고 또 저 여학생은 딱 봐도 소수자인데 저 여학생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 헌법에 보장된 그 권리를 이제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수업을 할 때, 올해 이제 이걸 1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한 수업에서 보여주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 상황의 교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침묵이죠.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두려움이 있어요. 침묵. 근데 이제 반원형 강의실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그래서 그럼 이쪽에서 한번 의견을 한번 얘기하고 이쪽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쪽에 있었던 한 여학생 정말 열심히 공부한 여학생이거든요. 그 여학생이 그래도 정치적인 것인데 얘기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아주 조그만 소리로 정치적인 건데 얘기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쪽은 아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학생의 진정한 의견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는 없었고, 제가 들었던 유일한 것이 그래도 정치적인 것인데 라는 것이었죠. 몇 학년? 대학교 2학년, 3학년, 예. 네. 사범대생들, 예, 뭐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이 학생들이에요. 그쵸. 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고, 저는 무엇이 정치적인 것인가. 그 다음에 정치화된 것과 진짜 정치적 주제를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어쨌든 제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이긴 하지만, 대학생들의 모습이라면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알고 계시죠? 국가교육회의에서 2020년에 아마 이때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25,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 설문을 했었죠. 전국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3가지 질문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 질문은요. 다음이라고 해주세요. 다음. 큰일 났네요. 학교에서 만나고 싶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미래사회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다음. 학교에서 만나고 싶은 교사. 저는 학생의 답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거든요. 이제, 그쵸.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학생들은 나 개인을 좀 봐주세요. 우리가 아니라 저요,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걸 가져온 이유는 맨 오른쪽 보시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가장 낮은 표를 받은 게 나 빼고 부모나 보호자와 소통하는 교사. 그쵸. 예. 이 교사를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사회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첫 번째 바가 이제 학생인데요.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 많이 있죠. 행복한 삶의 의미, 그다음에 진로를 설계하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 보셨죠? 또 맨 오른쪽 한번 보세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가장 낮은 표를 받았어요. 사실 이거 독도는 우리 땅이냐의 그거 이제 일본 땅이다. 그 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있도록 돕는 곳이 6.8%인데 반해서요. 요 왼쪽을 보시면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가 27.6%거든요. 이 지표를 보면요.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을 뭘로 보고 있는가? 그쵸? 시민을 뭘로 보고 있는가? 사실은 공동체 속에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그게 사실 시민성이잖아요. 그게 시민교육이고요. 근데 그것과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 그분이 그걸 나눠 거 아니나요? 그럼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미래사회의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와 내가 길러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이제 학교가 길러줘야 할 역량,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두 번째가 학생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받은 것인데 공동체와 사회 문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답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이게 필요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 학교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것과 민주시민교육을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현재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상 2020년도에 이 설문이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설문에 이렇게 답을 했던 학생들이 아까 제 수업에서 이제 답을 했던 대학생들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의 시민교육이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민교육하면 즉 뭐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이 될 때는 시민교육 연구가 교과서나 교육과정 분석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정말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까? 순서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몇 가지 한국 사회를 진단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다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말한다. 우리도 말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 남을 설득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극히 드물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한국 사회,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할 뿐 남을 설득하지도 않고 스스로 바뀌지도 않으므로 한국 사회, 우리 교육은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것이다. 바뀌어야 한다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우리나라, 이거 되게 유명한 거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1차적 소명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 즉 민주시민으로 형성하는 길이죠. 그런데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70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요. 이게 2018년이죠. 그렇죠? 활성화 교육할 때 민주시민 교육을 말하기 시작했다. 나로서는 실로 놀라운 일이었는데 놀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또 놀랐다. 민주시민 교육은 1948년부터 시작되었어요. 마땅했다. 자, 누구 책일까요? 열어보시면 한 번만 더 눌러. 예, 홍세아 선생님의 글에 나옵니다. 사실 네, 사실상 저는 홍세아 선생님의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프랑스 시민교육,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의 주제로 압축해라라고 한다면 시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프랑스가 바로 이렇죠. 민주시민교육은 1948년부터 시작되었어야 마땅했다라고 하는 말은 공화국과 더불어서 시작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 공화국과 더불어서 시작한 곳이 바로 프랑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교사들이 시민교육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이 프랑스의 사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랜 역사를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교육의 컨텍스트, 프랑스의 학교 시민교육을 둘러싼 컨텍스트를 아주 간단하게만 좀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요. 프랑스 대혁명 1789년이죠. 꽁도르스의 그 혁명의회 교육안을 발표했던 말하자면 그 혁명의회에서 교육부 장관 비슷한 역할을 했었죠. 유명한 문장이죠. 지식의 민주주의가 없다면 권력의 민주주의도 없다.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 때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성에 기반한 법 제정하자, 신분제 폐지하자. 그러므로 이제 교육이 신분에 따라서 이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당연히 그 다음은 보편교육 실시하자 이렇게 세 가지 주장으로 갔었죠. 그러나 금방 사라지고 말았죠. 이렇게 주장은 성대하게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바로 회귀했죠. 과거로. 자, 그래서 그 다음 19세기는요. 혁명 이후의 19세기는요. 두 개로 갈라집니다. 이 19세기의 프랑스를 두고 우리가 두 개의 프랑스라고 부르거든요. 이쪽 편과 이쪽 편이 간명하게 나뉘어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그 각각의 내용이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한쪽은 교권주의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정을 지지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의 흐름을 이제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중심이고요. 카톨릭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교육, 그다음에 여기서 양성해야 될 educated man 혹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 되냐면 선한 기독교인이죠. 봉 크레티안이라고 하는데요. 선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랑스는요, 이제 반교권주의자, 혁명 정신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이 흐름에 반대를 하는데, 그렇다면 카톨릭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까요? 그게 바로 공화주의입니다. 혁명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톨릭이 맡았던, 교회가 맡았던 그러면 종교 도덕을 무엇으로 채울까? 그게 바로 이제 세속 도덕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프랑스가 아주 첨예하게 싸우고 대립했던 그 핵심 장소가 바로 학교가 되는 거죠. 그중에 초등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교육이라든지 중등 대학, 이제 고등교육, 엘리트 교육은 어떤 세력이 집권을 하든 신경을 썼거든요. 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 빨리 이제 주변의 요 주요 요직들을 맡고 또 이런 어떤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엘리트 양성에 대해서는,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는 다 신경을 쓰는 그동안에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19세기 내내 초등교육은 방기됐었어요. 방치했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고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와 무관하게 초등교육은 교회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육을 두고 교권주의와 반교권주의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프랑스로 이제 분리되었던 그런 시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1870년 들어서 사실 이게 보불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폴레옹 3세가 이제 퇴각하게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권력이 넘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투쟁을 거쳐서 제3공화국이 들어선 게 아닙니다. 1870년에 제3공화국이 수립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수립된다고 다는 아니죠. 공화파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를 차지할 때까지 1879년 9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리고 다수를 차지하자마자 뭐부터 시작합니까? 교육 개혁을 단행한 거죠. 예, 굉장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바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다수가 되자마자 그 해에 바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6년간의 시기를 줄 페리가 핵심했었죠. 이제 교육부 장관 줄 페리. 그래서 이 시대를 페리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페리의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879년 그다음에 이듬해에 전개된 개혁이 교육 인력의 세속화예요.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반교권주의잖아요. 그리고 공화주의 가치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공화주의 가치를 전수를 하고 이것을 공유를 해야지만 회귀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려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 인력의 세속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범학교를 만들고 평교사 인력을 확충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초등교육은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70% 이상이 이제 수도사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관리 감독의 대부분은 그 교구의 사제가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 대표자들, 교육 관련 업무에서 종교 대표자들이 맡고 있었던 그 역할들을 이제 그냥 속인이라고 하죠. 종교인이 아닌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대체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평교사를 새롭게 양성하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 사범학교 이런 것들을 늘리면서 교회 입지를 좁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을 통해서 공립학교의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고 따라서 퍼블릭 서비스의 종사자다. 그러므로 공립학교 교사의 에게 어떤 교사의 그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그 교사가 따라야 할 것은 신이 아니라 국가다라고 하는 공식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개혁한 것이 바로 81년 이어서 나가거든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에요. 사실 연도를 따져보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독일은 19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졌는데 프랑스는 굉장히 늦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공립초등학교에 완전 무상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동시에 초등교육 자격증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수도원의 수도사 서약서를 자격증으로 대신하던 것을 이제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교육의 단일성과 평등의 원칙을 내세워서 공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요, 이제 프랑스의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개념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땅땅땅 이제 확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줄 페리를 이때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줄 페리를 이제 학교의 아버지, 프랑스 학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린 것인데요. 느끼셨나요? 다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굉장히 순차적으로 진행됐어요. 굉장히 전략적이었어요. 한 번에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고요. 심지어 무상교육이 1881년이잖아요. 사실 무상교육법은요. 이것이 법제화되기 이전에도 전 프랑스 학생의 3분의 2 정도는 무상으로 교육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채우면 돼요. 이미 거의 이루어진 것을 조금을 더 채워서 완벽하게 한 것인데 그러므로 뭐 찬성도 이렇게 격렬하지 않았지만 반대도 없었어요. 굉장히 무난하게 무상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의무교육화하면서 모두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사실상 이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어떤 이름이 드러나진 않지만 겨냥하고 있었던 그 단일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라이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라이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학교 라이시대는 뭐라 그럴까요? 독립된 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라이시대 법이라고 프랑스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교육법, 아까 1882년에 제정된 의무교육법에 포함된 일부 항목이에요. 단 3개의 문장과 관련될 뿐입니다. 라이시대라는 용어는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규정이 뭐냐? 한 교과를 도입하고 2개의 관행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교과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폐지하는 관행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프랑스의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는 도덕 종교 교육이 교과목이었거든요. 그때까지. 그것을 하고요. 그 대신 도덕 시민 교육을 시행하고 학교 내에 종교적인 모든 것, 종교인이나 종교 교육이나 종교적 행정 감독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걸 골조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것을 다른 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보면요. 학교는 더 이상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지 않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예. 그럼요.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종교 수업도 하지 않으며 어떤 십자가나 성상도 교실 벽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사제가 학교 문턱을 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며 교사는 더 이상 이 교리교사, 그러니까 교리교육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반복학습이죠. 외워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뿐만 아니라 10계명도 외워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교리교육을 반복하는 그 반복교사가 복습교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아니게끔 법으로 보장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시민교육의 역사가 프랑스 공립학교, 공교육의 역사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라이시대는 뭐지? 그죠? 제가 불어를 바로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시대가 뭐길래? 그 다음에 아까 여태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학교, 프랑스 학교를 차지하고 있었던 도덕이라고 하는 것,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시대는요, 학교에 시민교육을 도입시킨 키맨이죠.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도덕 종교교육을 도덕 시민교육으로 대체 가능하게 한 숨은 공신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건 도덕 시민교육이나 도덕 종교교육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리플레이스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라이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이시대는 굉장히 프랑스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발명품이라고 불립니다. 예, 프랑스의 발명품이라고 불리고 이게 곧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때 국가라고 하는 건 물론 뭐 나폴레옹 그 제국을 뜻하는 건 아니겠죠. 제3공화국. 그다음에 학교 수립의 원리이고 그래서 이것이 시민교육, 학교 시민교육의 핵심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면요.
1차적인 의미는 굉장히 단순해요. 신앙의 자유와 실천을 보장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중립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와 실천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관념적인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 구체화되는데 100만 명이 모여 있으면 100만 가지 해석이 사실 가능한 그런 개념인 거, 그런 표현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하는 기술이다라는 의미로 2차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걸 또 바꾸면 차이를 누릴 수 있는 혹은 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문화권과의 공존을 허락하는 원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 시대가 어떤 하나의 고정된 해석이라든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지금은 라이 시대 S를 붙여서 이거 라이 시대 들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자, 요것을 시민교육에서 어떻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냐면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와 권리를 모두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민교육에선 비브르 엉성불이라고 하는 이제 불어로 엉성불 함께죠. 비브르는 살아가다라는 것이잖아요. 비브르 엉성불로 이제 그 구체화된 것입니다. 뭐가 나오나 네. 사실 라이시 때도 불어였는데요. 그렇죠? 막적이네. 네. 그래서 믿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요. 동시에 믿지 않을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한다? 중립성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이것 외에는 정해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배적인 정치,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요. 또 적용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다의적이고 논쟁적인 개념이다. 즉, 라이시 때는 하나의 형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형식을 두고 이 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는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시 때가 이 시민교육, 라이시 때를 원리로 한 시민교육에서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구까지 존중할 것인가,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를 두고 이 빈자리를 계속해서 채워오는 게 프랑스 학교 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이고 역사입니다. 한번 이것을 보면요. 3공화국 때 이제 이렇게, 그쵸? 3공화국 수립기에는 국민국가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상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중립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또 이제 논문에 제가 이걸 이제 좀 자세하게 풀었었는데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에 주력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에, 그쵸, 신기하죠? 이렇게 돼요. 그것이 시민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영광의 30년이라는 경제 호황기 있죠. 이땐 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유명무실해요. 이름만 있으나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 어떤 문제가 불거지죠? 이제 유럽 전체가 이민자 2세들이 본격적으로 학교에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들의 이제 다문화라든지 인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통합의 과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걸 라이 시대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요. 어떻게 해석이 됐느냐? 국가의 중립성을 유지한다. 국가가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반카톨릭으로 되고요. 국민국가 형성기에는요. 그 다음에 요 경제 호황기에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게 중립이지라고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때 굉장히 놀라운 것은 라이시 때가 종교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퍼블릭 서비스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인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심지어 사립학교에 이제 재정 지원까지 합니다. 굉장히 너그러워진 거예요.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을 한 거죠. 예, 그리고 1980년대에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민자 2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지니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화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죠. 공화주의적 가치를 구현하는 그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앞엔 통합을 내세웠지만 인서션, 뭐라 그러죠? 통합보다는 편입에 가까웠어요. 그들을 프랑스 사회로 편입시키는 어떤 그 주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소환이 됩니다. 시민교육, 라이시 때. 논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샬리 앱도 사건이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그랬고 그것과 연관돼서 3월 파티 교사의 어떤 그 예, 너무 말도 안 되는 교사가 이제 살해당하는 어떤 그런 사건, 모든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르몽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라이시 때예요. 프랑스 사회의 화두는 라이시 때입니다. 라이시 때가 프랑스적인 화두가 돼요. 막 논쟁을 불러일으키면 이것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시민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무엇을 중시해야 되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이시 때는 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그 합법적인 통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들 보면 샬리 앱도 2015년, 2016년이죠. 바타클랑, 니스 테러, 이슬라모포비아 이런 모든 화두, 사회적 화두와 관련해서 다시 이 공식이 이제 가시화되는 거예요. 국가와 종교라고 하는 이 대립 구도가 가시화됩니다. 국가는 변함이 없죠. 그렇죠? 이 국가는 3공화국에서 4공화국, BC정부, 임시정부, 5공화국으로 국가는 변함이 없는데 이 종교의 자리에는 원래는 19세기엔 카톨릭이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이민자 2세대, 방류 청소년들, 그 이제 방류가 파리 외곽 지역의 소요 사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중도 탈락 청소년들 비율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무슬림이 들어가죠.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은 포비아 때문에 무슬림 자체가 전체가 동일시되는 어떤 이런 것에도 이 종교의 자리에 그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21세기에는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자세한 내용 논문을 보시면 알 텐데요. 이 경향성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19세기 국민국가 수립기의 재현 아닌가? 이거 데자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제적이고 보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이슬람적인 어떤 정서를 확실하게 반영을 해서 정책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화주의의 가치를 공유한다. 비브르 엉성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공화주의적 가치가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슬로건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공화주의가 보편적 공화주의냐 아니면 프랑스 국가 중심적인 공화주의냐 눌러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국가 중심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조금 실망스럽죠. 142년의 역사, 시민교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가 진짜 이런가요? 라고 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저의 고민, 제 연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시민성 함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교육, 학교 시민교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역사를 갖추고 있다고, 오랜 역사가 있다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저는 자꾸 도달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영국과 마찬가지거든요. 정치 참여율 굉장히 적고요. 그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정당 의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마크롱이 지금 마크롱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기존의 그 양당이었던 PSF, 프랑스 공산당과 사회당, 전통 거의 유명무실해졌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인들의 특징은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자기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을 표출해요. 집단적으로 함께 표출할 줄 압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그 청년들의 정치 참여율, 투표율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전 유럽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가 있다. 아까 기후위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주축이 청소년들입니다. 모여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법 제정 이런 것 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의 원인이 무엇일까? 시민성 함양의 원인이 무엇일까? 벌써 나왔네요. 아까부터 등장을 하고 있죠. 예, 저는 철학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어떤 교과의 어떤 하나의 교과, 단 하나의 교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시민교육보다는 EMC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철학 교육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렇죠. 이 전통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철학 교육은 지금 이제 필수 교과로 있고요. 바칼로레아에서 시험을 보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 굉장히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거죠. 프랑스어가 5.5라는 가중치를 두고 있다면 철학은 7점이에요. 더 높아요. 그러니 언어를 잘하고 문법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잘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인간과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확립된 학문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지? 인간의 욕망은 무엇이지? 그쵸? 인간의 속성은 무엇이지?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었지? 왜 그런 질문들이 제기되었지? 어떤 게 논쟁적이었지? 나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예요. 철학 교육의 형식은요. 기본 형식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이제 이 철학 교과, 철학 교육의 목표를 생각을, 철학이라고 하는 걸 지식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이제 철학적인 사유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기를 배우게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2019년 바칼로레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철학 문제입니다. 이건요, 자연 계열에서 출제된 거예요. 이제 보통은 3개의 문제를 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를 뽑은 다음에 잠깐 한 30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 3시간 동안 논술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 통합의 장애가 되는가? 예, 이거 시민교육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 의무를 인지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인가? 네, 이것을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이과 학생들이 3시간 동안 자기 생각을 표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철학 시험이고 그것을 위해 대비시키는 것이 철학 교육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심의성 함양. 두 번째는 저는 글쓰기와 토론. 이건 뭐,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게 구체적이다라는 것이에요. 프랑스는요, 사실상 심지어 이제 초등교육은요, 모든 수업이 글쓰기로 집약되어 있어요. 교과를 막론하고요. 모든 시간, 모든 수업에서 모든 교과목 수업 안에서 글쓰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속 쓰는 것만 해요. 예. 전 과정이 글쓰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글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출하게 하죠. 그래서 그 노트 아시죠? 유럽에서 쓰이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계속 글을 쓰고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생각을 표현한 글을 띄워놓고 그걸 가지고 문법 수업, 철자, 이거 어디가 틀렸지? 그럼 어떻게 이거 동의어, 유사어 어떤 걸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이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우리 이거 한번 실제로 해볼까?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수학, 예술, 역사 모든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글쓰기 중심의 수업을 하죠. 이렇게 다져졌기 때문에 3시간 바칼로레아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들어가서 3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과 그동안 배운 어떤 기지식을 검토하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진짜 본질적인 질문,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보거나 만나보거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고 비브렁성을 할 수 있을까요? 타인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천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아까 철학 교육, 철학 교과의 목표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그냥 습득하거나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라고 하는 코기토죠. 데카르트 코기토. 이거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그런 걸 배우지 않았으니 내 생각이 없잖아요. 내 생각이 없거나 내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과연 토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과서를 분석하고 교육과정 분석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우선되어야 할까? 어떤 게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것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이게 제가 이제 프랑스 시민교육을
연구하고 또 프랑스의 학교들을 참관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프레네 학교 선생님이 잠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전공이 프랑스 이제 공교육 개혁 운동, 네, 이제 공립학교 교사 운동이에요. 이제 그것을 대표하는 게 이제 셀레스틴 프레네가 그 전개했던 프레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프랑스의 이 프레네 교육이라고 하는 거, 프레네 학교라고 하는 구체적인 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프레네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 프레네 교육 운동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프레네 교육을 알고 싶어하는 한국인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프레네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공립 초등학교인데 그래서 EBS에도 나왔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프레네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그게 EBS에 이 학교가 소개가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넘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학교를 방문을 했죠. 한국에서 전교조를 비롯해서 이제 교육 운동에 관심 있는 진짜 많은 분들, 많은 팀들이 그 학교를 방문합니다. 저는 소규모로 이제 함께 이 프레네 교육을 연구했던 선생님들과 소규모로 그 학교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하도 한국 사람들, 한국 교사들, 장학사들, 연구사들, 굉장히 많이 교수들만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니까 그 학교의 그 학급의 한 여학생이 우리로 따지면 4학년? 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여학생이 기가 막히게 이 안내를 해요. 정말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딱딱 알아서 맞춤형으로 이 안내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 초등학생이에요. 한 4학년? 네, 이 정도 되었고 이 친구는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이주민들 많은 데고 이 친구 중국 학생이에요. 정말 똑 부러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거 보면 그 다음에 너 내 노트 보고 싶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트를 가져다가 노트를 막 설명해 준 다음에는 복사해 줄까? 이것까지 얘기해요. 이 학생이 저에게 했던 말, 이제 저는 이제 통역 없이 제가 직접 학생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아까 앞에 있는 것도 다 인상적이었지만, 너가 나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고, 내가 거기에 다 이제 답변을 했으니 나도 질문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띠뚜아이하죠? 친하면. 예. 나도 질문해도 되니? 그래서, 하라고. 너무 고맙다. 질문해라. 무엇이든지 해라.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근데 너네 굉장히 많은 팀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잖아. 근데 왜 맨날 똑같은 질문만 해? 니네끼리 토론 안 해? 저는 그게 정말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매번 다른 팀들이 방문을 하는데 from Korea잖아요. 한국에서 오는데 질문이 다 똑같아요. 지난번 팀에게 답변하고 이거 다 보고 갔는데 그런데 너네는 왜 공유 안 하냐? 이 초등학생의 눈에도 신기하고 의아했던 것이죠. 우린 왜 토론하지 않을까요? 우린 왜 공유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글쓰기와 토론이 제가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세아 선생님 또 다른 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쓰기와 토론에는 나가 있죠. 나는 글쓰기와 토론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바를 피력합니다. 반면에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을 주입시키는 과정에는 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이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이 가능할까요? 나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성소수자도 있고 이주 노동자의 아이도 있고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농촌 사람, 도시 사람, 섬 사람도 있습니다. 홍세아 선생님께서 뿌리신 이 씨앗이 반드시 싹을 틔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마이크는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트북을 대기